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 박사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참 시장에 예견되어 있었던 악재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 헝다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이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죠. 다행스럽게 오늘 국내 지수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지수로만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선방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월요일 날 보면은 뭐 미국 증시, 뭐 나스닥이 장중한 때 마이너스 3.7%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말 다 한 거죠. 전 세계 1위 넘버원 지수가 그 정도 빠졌다면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 4%도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악재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행스럽게 연휴가 껴 있었고 그 연휴 사이에 미국 증시와 중국 지수의 반등 그리고 헝다 리스크의 뭐 일시적이나마 봉합이 된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은 개파락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일단 또 바로 항생 선물이 반등을 하고 있었고요. 장 아침에 나스닥 선물도 또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또 내려갔죠. 그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바탕으로 지수적으로는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홍콩 증시가 개장하고 헝다가 20%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올라갔었는데 사실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구간에도 회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말을 그게 뭐냐면 하락 종목 수가 아침에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1070개를 육박하는 하락 종목 수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물론 반등을 했는데 이 하락 종목 수로 보면 사실 체감은 마이너스 3%대 급락장을 오늘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장, 특히 이제 9월달 시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뭐 항상 하던 거기 때문에 강한 종목 안에서 매매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눌림을 한다든지 개별 스윙을 한다든지 종목을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이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장이 어려워졌고 그만큼 시장의 이 쏠림 말 그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176개 257개인데 아침에 이 코스닥 150 지수는 양봉이었어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K탑 30은 오늘도 양봉이죠. 근데 지수는 빠졌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렸고 파생 시장에서 지수를 불안하는 이 파생 매매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개인들의 이 매수 여력이 상당히 감소한 영향일 수도 있고요. 안 그래도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종목이 지속적으로 강한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힘들지만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라면 최대한 강한 종목 안에서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중소형주보다도 중대형주 관점에서 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의 눌림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수익 내기에는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녹록치 않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거고요. 오늘 여기 칼럼에도 좀 적어 놓았는데 사실 헝다 리스크는 일단 단기적으로 23일까지 납부해야 될 일부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발표하면서 전일 중국 증시 상승 등등등등등 이어지면서 일단은 봉합이 됐죠. 그렇지만 헝다 리스크는 잠시 진정이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역내 채권, 즉 중국 내에 있는 채권만 이렇게 했지 역외 채권에 대한 부분이죠. 해외에 발행된 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답이 없다라는 점과 29일 그리고 10월 11일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이 채권 이자 지급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일부 이자를 이미 지연을 했죠. 납부를 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30일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노이즈는 계속 진행되는 노이즈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제가 과거 경험에 빗대어서 전부 다 글로 설명을 하고 싶지만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과거 이런 구간들을 한번 볼게요. 2011년도에 터졌던, 그러니까 지금 사태를 리만 브로더스 사태급으로 저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 있었던 이 동유럽 재정위기 정도의 흐름의 성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동유럽 재정위기를 보고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1년도, 네, 이때도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고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 미국의 이 디폴트가 발생을 한 겁니다. 미국의 디폴트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부채 연장이 좀 안 되면서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한 차례 충격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여진이 동유럽 재정위기로 확대가 되면서 매번 순간마다 박스를 만드는 게 전부 다 동유럽 그리스 파산 전까지, 그리스의 파산 전까지 계속 이따금 한 번씩 급락, 이따금 한 번씩 급락하는 흐름을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급락하는 흐름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를 보면요, 과거를 보면 이 당시에 떨어질 때 이 강도들을 보면 한번 시작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10%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저는 약간은 과거 이런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처제적으로는 이 굉장히 커져 있는 이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이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격이 확대되어 있는 21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네, 과정이 21선이 아니지, 장기 이평선, 네, 장기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단기 박스를 어디에서 형성하는지 그 자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은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지수적으로 봤을 때 위로든 아래로든 뭐 어느 방향으로든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위로 가기에는 모멘텀이 약하겠죠. 뭐 지금 뭐 당장 미국이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안 되고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이 황다 리스크가 자칫 잘못하면 사회 분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이 헝다라는 기업은 태자당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파벌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파벌 싸움으로 가는 부분에서 나왔던 이슈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겠죠. 여러 가지 잡음들이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이 단기 급락 흐름들이 한 차례씩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어제 영상에서 자칫 잘못했을 때 지수가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을 못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졌을 때 혹여나 개파락이 떨어진다면 지수의 레벨 다운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해외 차트 먼저 오늘은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해외 차트를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독일은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항생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의 폭이 아직까지는 네, 미미하죠. 사실 항생지수는 이 자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25,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상해도 어제 낙폭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장 막판에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죠. 상해가 장 막판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 속에 국내 증시는 더 크게 밀려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이나 이런 유로, 그 다음에 독일 지수 등, 독일 지수 등등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중국으로 인한 이 개파락을 메우는 모습의 흐름입니다. 이런 개파락을 메우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은 이 갭을 메운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방향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시장에서 일단은 대응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종목이 물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절한 현금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을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환경에 좀 봉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황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시장 보면은 이미 주말 사이에 나왔던 몇 가지 이슈들이 있죠.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 속에서 이 백신 관련된 기업들의 MOU 체결 등등의 이슈 등이 장 초반에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유바이오 로직스나 판젠 사이언스나 그리고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1위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 두 종목 상한가 들어갔고, 셀트리온의 7,500억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한 휴마시스 상한가에 들어갔죠. 상한가는 못 갔죠. 그 다음에 시간 외에서는 삼성전자 테슬라 명오는 건 자율주행 칩 만든다, TSMC 제치고 수주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미 메이저 이 외국인들은 좀 알고 있었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최근 삼성전자를 연일 사고 있었던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최근에 굉장히 추세가 강했던 이 항공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의 사이판 트래블 버블 예약이 1000명을 넘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사실 아침에 이런 종목군들 제가 아침에 기사 새벽 6시 59분에 올려드린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버키 스튜디오와 쇼박스 갭이 높게 떠서 못 들어가서 먹지도 못했고, 알고 있으면서도 좀 못 먹었던 부분이 조금 못내 아쉬움이 많았던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관심 종목군들 보면서, 그리고 뭐 오늘 급등했던 종목군들 일부 체크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적으로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게 코스닥 지수고 아래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하단 이 추세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이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이런 구간을 갭으로 깨면 추세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갭으로 깨지 않고 좀 그냥 옆으로 기었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때 추세가 한번 이탈이 됐습니다. 추세가 한번 이탈이 되고 다시 이 추세를 올라타면서 반등의 힘을 보태고 있으나, 지금 이탈 이후에 이 구간을 다시 넘지 못하면 코스닥은 추세적으로 박스가 좀 낮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해서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간단히 보면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등이 특히 2차전지 섹터가 좀 반등을 하고, 철강 섹터, 건설 섹터 등 중국과 연관되는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삼성과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밀리면서 좀 끝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 시총상위 보십시오. 이 시총상위 급등한 모습을 보면은 이 시장은 다 시총상위가
다 장악하고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굉장히 강해요.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라든지 그리고 여타 2차 전지 섹터들 멈추지 않고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종목까지만 체크하고 관심 종목들 보죠. 시간에 아까 테슬라 이슈로 KEC, 뭐 AD 칩스, 텔레 칩스 일단 올랐는데 이게 이제 시간외에서 올라버리면은 또 내일 선반영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에 갭이 떠버리면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넷플릭스 이슈로 버킷 스튜디오 시가 매수를 바로 들어갔어야 될 종목인데 이거는 요즘 시가 베팅이 잘 안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매집의 흔적이 굉장히 높았고요. 매집의 흔적이 미리 다 있는 가운데서 이런 호재성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이 쇼박스보다는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선적인 종목이었고 버킷 쇼박스 같은 경우도 갭을 18%나 떴었죠. 이런 갭 구간에서 끌어올리는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쇼박스, 버킷 스튜디오, 그 다음에 슈마시스 등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말 그대로 시작부터 갭을 어마무시하게 떠버렸어요. 슈마시스도 21% 갭이 떴지, 유바이오 로직스도 10몇 프로대 갭이 6, 7%대 갭이 떠서 출발을 해서 사실상 시가 베팅을 바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약간 장 중간중간에 이 타고 들어가는 매매가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도 이 유바이오 로직스만 한 2번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 구간에서는 돌파 매매로 좀 접근을 했었고요. 이 구간에서 돌파 눌림에서 들어가서 뭐 이거는 수익을 좀 냈었는데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한 매매는 조금 눌림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깊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본전 청산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눌림이 깊어서 눌림으로 본 매매는 조금 재미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마이오 로직스 하나 매매를 좀 했었고요. 오늘 다시 돌아가서 이 팜젠 사이언스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2천억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 바이오 시밀러를 백신 바이오 시밀러를 하겠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죠. 상한가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약간 조잡스럽긴 하지만 상한가 자체가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 긴 추세를 돌파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돌파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쪽 섹터가 강하게 올라갔죠. 같이해서 엑세스바이오는 워낙 위에 이 매물대가 많아서 좀 못 가는 것 같고, 자, 오늘 시장의 가장 강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말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종목군들 압축 전략을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저는 24,500원까지 좀 밀리기를 바랬는데 워낙 들어온 자금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안 빠졌고,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이언스 보는 게 맞고, 카카오 게임즈 더 밀리지 않았죠. 더 밀리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밀리면. 다음 펄어비스 잘 지키고 있고, 위메이드나 이쪽은 제외하고, 이 효성 첨단 소재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도주가 좀 떨어지는 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도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희는 수소 어딨지? 삼성 엔지니어링을 사실 매수를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강한 종목군들은 빠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일부 시장에서 매도가 좀 있었으나 여전히 시장의 누적 수급이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 아래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지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있고요. 자, 항공주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저는 매매를 제대로는 못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조금 있어서 어제 연휴 전에 일부 사서 차익을 다 못 시키고 여기서 팔고 싶었는데 안 팔렸었어요. 팔고 싶었는데 안 팔려서 그냥 약간 물려가지고 내려오다가 동파구간에 들어가서 좀 짧게 매도를 좀 하고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좀 크게 올라서 사실은 큰 재미는 못 봤고요. 큰 재미는 못 봤고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사실은 신규 매매 영역이 아니죠. 이 자리에서는 신규 매매의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3만원까지의 반등 범위라고 따지면 바닥권에서 딱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도 신고가 영역이라 이런 구간에서는 따라붙는 것은 아니라고 좀 봐져요. 이런 구간을 넘겨버리던지 아니면 이 좀 아래 구간에서 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좀 다소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0월달 이슈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10월 무선 충전 사업 시범 예정이 있다. 아모센스죠. 아모센스 관련해서 오늘 종가 무렵에 일단은 도치캔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도치캔들이 좀 발생이 됐고,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조용조용 올라온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종가 베팅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종가 베팅의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모멘텀이 살아있고 시장의 대장주급이라면, 네, 시장의 대장주급이라면 쉽게 안 죽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구간에서 갭 하단에서 지켜만 준다면, 근데 이게 밀린다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도 있죠. 일단 이 종목의 기준봉은 이 자리입니다. 3,500억이 터진 이 자리가 기준봉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는 순간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고, 내일 반등 이후에 다시 밀리면은 이 자리가 매수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자리가 매수가 되겠죠. 앞으로는. 자, 그리고 이 10월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항공우주 1차적으로 베이조스와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관점에서 어제 종목이 일단 크게 한번 올랐었죠. 어제 종목이 크게 한번 올랐었다가 이 구간을 깨지 않았었어요. 이 구간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를 해서 조금 보유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우량주 단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과거 큰 시세를 못 냈기 때문에, 큰 시세를 못 냈는데 이 기업적인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성장 섹터로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성장 섹터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대형 우량주 안에서 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주항공도 성장 산업이고요.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죠, 흐름이. 그래서 같이 놓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이, 우주항공 섹터의 종목군들이 확연히 오늘장을 보면 버텨주고 있고 상방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부 다 성장주의 탈을 쓴 실적주다 라고 본다면은 전혀 꿀리지 않을 종목군들이라고 보여지고, 인텔리안 테크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세트렉 아이,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좋은 게 비트로 테크가 일단 신고가랑 근접한 흐름에 있기 때문에 비트로 테크까지 엮어서 오히려 이런 종목이 왜 이렇게 다른 종목 대비해서 강할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혹은 어떤 호재성 이슈가 있어서 다른 종목군들, 같은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수많은 종목이 있죠. AP 위성, 세트렉 아이, 캠코아 에어로, 인텔리안 테크, 비치로 테크가 있는데 왜 이 종목만 유독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을까를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이슈를 찾지 못했는데 그러한 자료를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미디어 계속 봐야 되고, 수소 관련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전히 수소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간 외에 평화산업이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정확한 이슈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상한가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내일장 수소 관련 반등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이제 OCI가 있는데, 사실 OCI를 두어 차례 매매를 하고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OCI의 이 누적 수급 자체가 깨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급락이라든지 눌림이 나온다면 하단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시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넉넉한 시장의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시장이죠. 가급적이면 저도 최대한 종목을 압축해서 이런 일정이 있는 종목 혹은 최근에 강했던 종목 위주로 계속 정리를 하면서 이 안에서 종목을 최대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파워 플라즈마가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러면 이런 종목이 이제 오늘은 사실은 눌렸더라면 저는 분명히 매매를 했을 거예요. 얘가 눌렸더라면 분명히 매매를 했을 건데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 거고, 이수학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내려왔다면 좋은 구간에서 매매가 됐을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바닥권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터진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미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은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은 이 원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했는데 결국은 이 장기평선에 대한 기준이었죠. 제 기준에서는 장기평선에 대해서 장기평선을 돌파를 시켰고, 이 돌파된 구간이 박스권에 있는데 이 구간에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료의 크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들어온 자금의 크기가 이 앞전 거래량 대비해서 월등히 크다면 그거는 분명한 뭔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통계를 만들어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